미중 패권 시대 우리의 선택 두 번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논의를 할 때 그 미중 패권 전쟁은 없다의 저자 그 한광수 교수를 소개했는데요. 이 미중 패권 전쟁은 없다의 부제목은 G2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한광수 저자는 미중 관계의 본질이 전쟁이 아닌 경쟁이다. 한국은 친미냐 친중이냐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지구 최대의 이익 공동체로서 서로 대립하면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담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백권대학 강의 중에 가끔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교체기라고 진단을 하면서 과거에 원나라와 명나라의 패권 교체 그리고 명나라와 청나라의 패권 교체에서 조선의 정치지휘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특히 명청교체기에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재난을 초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교체기에 우리는 그 역사적 교훈을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아주. 이 조선사 전공인 그 한명기 교수라고 그 아마 유튜브에도 강의가 떠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런 주장을 펼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주장들이 다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나라와 명나라의 교체는 원나라가 완전히 쇠퇴해버리고 명이 주도권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명청 교체는 명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청이 대신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교체기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은 교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2014년도인가요? 뭐 이때쯤에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섰다고 해요. 그런데 전체 경제 규모로 볼 때 미국이 중국에게 뒤지는 거, 이것은 한 2025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 규모로 볼 때. 그리고 말입니다. 2050년경이 되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경제 규모의 2배에 이른다고 또 예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력이 앞섰다고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인구는 미국 인구의 5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볼 때 2050년대가 되면 중국은 한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9만 3천 달러.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요. 미국이 이제 9만 3천 달러가 되고 이 중국은 5만 한 3, 4천 달러가 돼가지고 여전히 그 미국이 그 국민들의 삶 이런 거에서는 중국보다 앞선다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이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는 것은 21세기에 안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게 이 저자의 주장이에요. 2100년이 되어서야 1인당 국민소득은 비슷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또 참고로 하나같이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있죠. 골드만삭스는 미국 그 월스트리트와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 금융 은행인데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한국 경제가 가장 장밋빛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한 20, 30년 향후 20, 30년 내로 한국의 이 국민소득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넘는 나라의 경우에서 지금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 넘는 나라들만 따지면 7위입니다. 7위.
그러니까 그런데 5천만 명 넘는 그 나라들만 따지면 앞으로 20, 30년 내로 한국은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두 가지 전제.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 중국이 있으니까. 거대 시장 중국이 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에 있는 변방성들 보다도 예를 들어 서쪽에 사천성 넘어서 이제 신장 티벳, 동쪽에 만주 동북 이런 데보다도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요. 중국의 웬만한 도시는 2시간 반, 아무리 멀어도 3시간 비행기로 갑니다. 중국의 경제의 중심지인 동남아는 다 비행기로 1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배도 얼마 안 걸리죠. 두 번째로는 남과 북의 평화 공존을 전제로 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 공존이 이루어지고 이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유럽 선진국들을 즉 독일과 일본을 누르고 최고 수준의 경제 선진국이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을 좀 합니다. 자, 이런 걸 먼저 배경으로 좀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고 이 논의를 좀 여러분들이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한국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한광수 선생은 최근 6년간 한국이 대중국 수출 1위를 지켜오는 등 한국과 중국은 자연스러운 무역 파트너이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한국 경제의 필수 요소라고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연한 반공의식에 기초한 아까 얘기한 거 아니라 전 시간에 얘기했네요. 중국 혐오는 위험하며 중국을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한광수 교수는 베이징 대학 경제학원 박사고 1979년 해외 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연구를 시작했고 1991년부터 96년까지 베이징에 체류했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관료들과 많은 만남 그리고 대화를 나눴고 한국대사관 그리고 무역협회, SK, 한솔재지, 현대건설 그리고 포스코 등의 중국 관련 고문 역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최근의 중국 경제 그리고 한중 경제, 한중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생생한 지식을 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닐까 하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책인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책들이 잘 안 읽혀요. 자, 그래서 미중 관계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이 책은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 미중 간의 담합이나 협력보다는 갈등을 강조하죠. 한국 지식인들이. 그러면서 막 무역 전쟁, 사드 배치, 그리고 남중국의 문제 등으로 미중 간 안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좀 퍼뜨려요. 물론 최근 들어서 미중 양국 간 갈등이 좀 거칠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두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벌여오고 있는 대립과 타협의 반복은 전쟁이 아니라 전형적인 경쟁입니다. 미중 관계를 이해하는데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미중 관계에 접근하는 데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한국처럼 그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두 나라로부터 가장 많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중 무역 갈등은 한국의 국내 총생산에 즉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미중 무역 갈등, 이것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4% 떨어뜨렸다는 이러한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제 중국 경제는 우리의 생존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불과 한 3, 40년 전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기침 한 번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아직도 옛날 그 무슨 중공 생각하고 주계장막 생각하고 반공 이데올로기 또는 공산당 전제 독재 정치 이런 바보 같은 말들을 특히 진보 쪽에서들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가 놀라운 것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미국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왔는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보니해서 이런 걸 봤습니다. 1918년에 중국 청와대, 중국 최고의 명문 중에 하나죠. 중국 이제 발음으로 칭화대인데 칭화대에서 미국 유학을 한 해에 400명 정도가 1918년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유학가 있는 중국인 학생의 숫자가 3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미국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한국이 진보 쪽에서는 무슨 미국 유학 가면 그걸 무슨 타락한 사람으로 보고 그러면 호치민, 주울레는 왜 프랑스 유학 갔어? 배울 건 배워야죠. 근데 중국이 여러분들 미국 유학생들 아니면 중국 원자탄 못 만들었어요. 인공위성 못 쐈고. 특히 중국이 이른바 양탄 일성, 즉 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미국 유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중국은 화학상 2명이든가요? 노벨. 그다음에 물리학상 5명 이 수상자를 내고 있는데 그게 다 미국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미중 관계를 갈등이나 대립 위주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대립과 협력의 양면을 살펴야 돼요. 미중 간의 협력 규모는 거대하며 트럼프의 관세 폭탄 속에서도 협력의 틀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나라의 틈새를 활용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정당한가는 그 다음이에요. 처해져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생존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부르짖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에 올인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문재인 정부들의 친중을 비판하는 보수 인사들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이 유튜브를 조금 여기저기 좀 체크를 해보고 보수 인사들의 소리도 들어보고 진보연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보니까 이건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터무니없이 소련을 예찬하고 한쪽에서는 터무니없이 미국을 예찬해요.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전혀 엉뚱한 주장들을 펴요. 이른바 무슨 친북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최근에 무슨 자주시본가의 군사 관련 글을 많이 쓰는 한모 선생의 글을 읽어보니까 2020년이야말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통일하고
조선이 한국을 무력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바보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 한국의 진보를 배운다는 젊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또 현혹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지난번에 그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그 대미 대화를 중단하고 1월 8일에 ICBM 쏠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무책임한 발언들. 저도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 다 최근에 공개되는 이 비밀 문서 같은 것들에 의한 거예요. 1971년부터 미국과 중국이 이제 화해를 시작했잖아요. 국교는 좀 나중에 이루어졌는데 이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두 개예요. 하나는 대만 문제고 하나는 한반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저했던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을 중국이 용인을 해준 거예요. 문제 삼지 않겠다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지속시킨다는데 두 나라가 합의를 했다는 이 놀라운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엉뚱하게 지금 무슨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고 조선이 남한을 북이 남을 무력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바보 같은 말들이나 하고 그런 글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또는 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북을 좋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북을 이해하고 그 북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좋아해야죠. 자, 이 한국은 뭐 1인당 GDP가 이제 3만 달러로 올라섰는데 한쪽에서는 한중 밀착, 한쪽에서는 한미 동맹, 게다가 적대적인 남북 분단 이런 그 현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건대 이 한반도 분단, 조선반도 분단의 현상 유지가 미중 화해의 사전 미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고 이래로 강대국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이익을 우선했지 주변 동맹국들의 이익을 더 관철시키려고 한 예가 없습니다.